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올해는 이 추석 징크스 없이 무탈하게 좀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의 입단속만 잘 된다면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집권 지금 4년 차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재선을 위한 행보가 시작이 된 상태죠.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다가올 트럼프의 4년, 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큰 그림을 좀 그려보기 위해서 지금 추석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트럼프 시대 지난 4년과 다가올 4년이라는 주제인데요. 1시간 동안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나와주셨고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유동원 상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로만 두 분을 만나 뵀다가 그러게요. 이렇게 실물로 처음 뵙네요. 그러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먼저 저희 주제가 트럼프잖아요. 네, 먼저 두 분이 생각하시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박진희 부장님. 뭐 제가 생각할 때 뭐 좀 심한 말을 좀 하고 싶긴 하지만 예, 방송이다 보니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를 좀 하나의 좀 단어로 본다면 이제 어벤져스에 나오는 타노스. 약간 악당 이미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타노스가 그 영화하고 네. 또 만화 자체의 내용은 좀 많이 다르기는 한데 타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틀렛이라고 네. 이제 무기를 장착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잼스톤이 한 5개 정도 박혀 있는데 그게 다 이미지가 다 있어요. 뭔가 좀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네. 근데 아무튼 그 건틀렛을 끼고 손가락만 튕겨도 애니메이션 만화에서는 손가락만 튕겨도 전 세계의 반이 날아가 버리는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트럼프 비슷하지 않습니까? 손가락만 가지고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까? 트위터만 날리면은 딱이네요. 끝나잖아요. 이미지가. 그죠? 트위터만 날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네. 타노스 그래서 지금 뭐 솔직히 영화에서는 이제 어벤져스들이 있지만 실제로 만화에서는 사실은 게임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상태인데 이 나중에 이 타노스가 이제 개가천선하는 계기 돌아오는 계기 그게 이제 만화 원작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의 트럼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트럼프는 타노스처럼 손가락만 튕겨서 전 세계 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정도의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뭐 어벤져스 군단이라고 해봤자 아무도 지금 안 되잖아요. 정말 대응할 만한 사람 시진핑 딸랑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는 딱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타노스랑 비슷하다. 완전 적당한 단어인데 저는 듣다가 개가천선이 너무 귀가 쫑긋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 들어보면서 그 개가천선의 과정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상무님께서 생각하시는 트럼프 대통령 한 줄로 정리한다면? 네. 처음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리고 거의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천재다. 근데 이게 속마음이 나오네요. 그런데 점점점이시군요. 알고 봤더니 너무 자만심에 똘똘 뭉친 사람이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업가이지 정치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글쎄 두 분의 약간의 혹평이 나온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최고령자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부동산 재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그는 누구일까요?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1946년 뉴욕에서 이민자 가문 출신의 부동산 재벌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도널드 트럼프. 어린 시절 문제아로 불리던 그는 13살 때 음악 교사를 폭행한 뒤 뉴욕 군사학교에 보내졌고 강제 징집을 4차례 미룬 뒤 결국 징집 면제를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 직후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작한 트럼프는 트럼프 그룹을 일궈냅니다. 뛰어난 경제관념에 더해 관심받길 좋아하는 그는 2004년부터 10년 넘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각종 콘텐츠에 얼굴을 드러내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Somebody that has a good instinct financially. I have had historically. I followed markets. I've been going the right direction. Whether it's New York real estate or stocks or whatever. 부와 명성을 바탕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트럼프. 인기만큼이나 정계 진출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았죠. Political presidential talk to me, and I know people have talked to you about whether or not you want to run. Would you ever? Probably not. But I do get tired of seeing the country ripped off. Why would you not? I just don't think
I really have the inclination to do it. I love what I'm doing. I really like it. Also, it doesn't pay as well. No, it doesn't. But, you know, I just probably wouldn't do it, Oprah. I probably wouldn't, but I do get tired of seeing what's happening with this country. And if it got so bad, I would never want to rule it out totally, because I really am tired of seeing what's happening with this country, how we're really making other people live like kings and we're not. 와, 트럼프 대통령이 잘생겼었네요. 네, 영상을 보면서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만약에라는 단서를 조금 달았습니다. 저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몇십 년 전의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사람으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일대기를 보고 나니까 약간 조금 생각이 두 분이 달라지시는지, 영상 보시니까 상무님 좀 어떠세요? 영상에서 워튼 스쿨 나와서 또 제 선배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제가 계속 좋게 얘기했던 게 경제 개념이 있잖아요. 네. 예. 저도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좋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런 사람이 정치하면 큰일 나죠. 사업과 정치는 다른 거다. 완전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너무 이 경제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체적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뭐 글로벌 경찰이다. 그렇죠. 민주주의의 뭐 꽃이다. 또 뭐 다른 국가를 도와주는 국가이다. 뭐 그 결국은 아메리칸 드림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민 오는 사람들 뭐 어떻게 하고 아무튼 결국은 그게 정말로 가치로 따지자면 어마무지한 건데. 지금 이 전략이 사실은 좀 나중에 되면 진짜 시진핑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도. 물론 저는 시진핑에 대해서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는 방향은 미국 사회가 만들어냈던, 저도 미국에서 이민을 했었고 거기서 유펜 월턴을 나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좀 많이 단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국민들이 미국에서 등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걱정, 이런 부분. 좋은 얘기 하네요. 자기 정치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이 정말 엉망이 돼서 제가 볼 때는 그럼 내가 나서겠다. 더 빨리 큰 위기가 터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가 조금 걱정되는 어떤 흐름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가볍게 저 영상을 조금 준비해봤어요. 저랑 같이 되게 잘생겼다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상무님 영상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부장님? 저도 지금 이제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 사실 트럼프 자체가 약간 미국 대통령이 가져야 되는 품위?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가져야 되는 품위라는 자체가 없고, 미국 대통령이 또 전 세계 글로벌 대통령이라고 하는 만큼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그 금융위기 자초한 것도 사실은 미국이었는데 본인들이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남들을 다 이제 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제일주의, America first.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돼버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가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살아야지 이제 남들 다 죽이고 이제 사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그동안 갖춰왔던 그런 가치, 글로벌의 가치,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이제 각 대륙별로 이제 국가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국가들을 다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었던 부분들이 거의 사라지고 그냥 다 필요 없고 나만 뭐 이런 부분이 됐는데, 이제 시진핑이라는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을 따라올 수 있는 이제 G2에서 유일한 이제 국가의 이제 수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까고 싶어졌겠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사실 미국은 이제 IT로 4차 산업을 선도하면서 끌고 가고 싶었던 와중이었었는데, 기업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중국이 급속도로 이제 따라오다 보니 쟤를 띄어버려야지 계속 내가 1등할 수 있는. 신경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런닝메이트식이 아니라 쟤는 이제 내 적이 돼버린, 그런 까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전쟁이 시작된 건데, 이제 처음에 되고 나서 저도 이제 막 멕시코 제일 처음에 막 이렇게 깔 때부터 아닌데 분위기가 너무 그랬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다 이제 제거하려고 되는 거잖아요. 정말 타노스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근데 정말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좀 입이 가볍고 행동 자체가 좀 너무 가볍고, 이렇게 트위터를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진짜로. 근데 경제인으로서는 뭐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뭐 망발제조기, 뭐 트윗 대통령 이런 뭐 닉네임이 붙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미국 안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어떨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트럼프의 지지율은 약 한 42%, 42%에서 45%로 왔다 갔다 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 특징적인 건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전통적인 그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농업주들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더욱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미시간이나 그리고 위스콘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이 세 개 주는 이 노동자 밀집 지역이에요. 이 세 개 주에서 이 노동자 밀집 지역인데 세 개 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따라서 트럼프는 이 다시금 백인 그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공격적인 중상주의 무역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죠. 네, 앞으로 표를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떤 좀 작전을 세우고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게 되는데 딱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재선까지 역대 재선이 됐던 대통령이 1년 전에 지지율의 현황이 좀 어떨지도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나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8월 기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40%로 나오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 더 높았네요.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 42% 비슷비슷합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조금 앞서갔네요. 네, 50%의 지지율인데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 40%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지율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 한국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평가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민이라면 어떨까요, 상무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자국주의, 뭐 국가의 수익을 높여주는 정책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그랬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 주식시장도 워낙 좋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세금을 지금까지 올린 거는 영향력을 미치는데 효과적이었는데 9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한 건 이거는 거의 자살골이다.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예, 물가가 크게 올라갈 겁니다. 물가 부담. 예, 물가 부담이 올라가면 국민들은 좋아할 수도 없고요. 네, 실질적으로 소득 증가율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닌데 이번 지표 안 좋았잖아요. 네. 소득 지표도. 예. 그냥 적당한 수준. 워낙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니까 네. 이게 자동화가 하도 많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왕창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관세는 다 소비자 물가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지율 떨어지죠. 안 그래도 지금 농민들 지금 난리 났죠. 네. 예, 역시 참 제가 미국도 오래 살아봤고 중국도 싱가포르까지 포함해서 거의 6년 가까이 살아봤는데 그러시군요. 양쪽이 예. 정말 틀리거든요. 이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다 보여서 문제고 시진핑은 너무 안 보여줘서 문제고. 진짜 그것도 극과 극이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되게 좋아할 텐데 지금 쓰고 있는 정책은 앞으로가 문제다. 네, 문제다. 네, 내 지갑에서 돈이 많이 나와야 되고 소득에서 일단 주임이 나오게 되면은 결코 계속 지지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 저도 처음에 어떠세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무역 전쟁 시작하면서부터 저거는 정말로 자충수다. 결국은 나중에 부메랑이 들어서 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뭐 미국 기업들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관세를 불렸었지만 사실적으로 그게 나중에 또 원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들게 되고 사실 그걸 또 막으려고 처음에는 또 세금 감면 정책도 쓰고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또 멕시코 장벽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법 이민자들, 그렇죠. 노동자들 네. 그런 부분들을 막으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다 뭐 한호하고 막 그랬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돌아오는 것들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 부담이라든지 기업들은 또 실적이 저하되고 기업들이 또 실적이 저하되면 또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또 일자리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그런 측면이잖아요. 소득을 늘려서 뭔가 좀 써서 내수를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반대 양상이 된 것 같이 그런 현상들이 미국에서도 분명히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이제 WTO를 비롯해서 이제 다 만들어져 있었던 그런 무역 질서를 한꺼번에 깨버리면서 이 질서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결국은 향후에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분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지 정치를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진핑이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김정은이가 발언을 했었을 때 그거를 동영상을 찍었던 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는 쟤네들 너무 부럽다. 이런 게 찍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왕을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독재자가 하고 싶나 보다. 독재자에서 이거는 문제 있죠. 왜냐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 사실 미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멜팅 팟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으로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크리스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해야 되는 건데 지금 완전히 무슨 백인 위주의 백인 우호주의의 백인 이거는 완전히 국가의 이미지까지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돈을 더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난 가치를 깨먹는 거거든요. 네. 정치가는 굉장히 미래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막 페드를 공격해서 단기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인위적인. 인위적인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한번 볼게요. 3년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이건 그래도 잘했다라고 보시는 게 있으세요, 부장님? 트럼프가? 네, 이거 하나는 잘했다. 이거 하나는 잘했다? 네. 뭐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뭐 사실 잘한 거 하나도 없죠. 제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잘한 거 하나도 없죠. 없지만. 근데 뭐 미국 시민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궁극적으로는 뭐 지금까지는 뭐 물론 제가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약간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계속 감세 정책을 기업들한테 썼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그나마 잘한 것 중에 하나다.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을 사실은 기업들의 그런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환호했죠.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다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걸 잘 했을 때 그 나라 안에서만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정책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잘못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슬슬 안 좋게 나가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코 잘했다 안 잘했다를 뭐 나중에 나눠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잘한 부분은 기업의 감세 정책 이 부분이 가장 미국의 경제를 어느 정도 하고 또 이제 주식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이라든지 시장을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는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트럼프가 주식시장 떨어지는 걸 너무 싫어한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솔직히 막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거든요. 분명히 선물 옵션을 하는 것 같다. 풋옵션을 사놓고 이상한 소리 한 다음에 급락하면은 또 콜옵션을 사놓고 또 좋은 얘기를 또 터뜨리고 그래서 우리 분명히 저 사람은 파생을 한다. 우리끼리 막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증시가 떨어지는 거 많이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업적 평가 중에 하나가 주식이 얼마나 또 많이 올라나가 잣대가 되고 있으니까 하나 꼽아주세요, 상무님도.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못 뽑죠. 동일하게 기업세 감면해 준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자꾸 더하잖아요. 그렇죠. 규제 완화. 딱 그건 하나. 잘했다. 규제 완화, 감세 정책 잘했죠. 근데 문제는 자유무역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나중에 길게 보면 문제 생깁니다. 네,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법인세 감면만큼은 잘한 일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간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보다 사실 지금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미중 무역 분쟁이 꽤 됐지 않습니까? 네, 언제부터 이렇게 중국을 잡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조금 깔려 있을까? 네, 그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한번 VCR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t's not like, anti-China. I just think it's ridiculous that we allow them to do what they're doing to this country with the manipulation of the currency that you write about and understand, and all of the other things that they do. And frankly, if I were them and if I could get away with it, I'd take my hat off to them, frankly. I know from a common sense financial standpoint
that something has to burst. When a country is losing billions and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a year, and when other countries are mak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something is going to burst, and it's going to start here. I know it. It's a question of when. To me, it's not a question if, it's a question of when. And unless we're going to solve our problem, and the problem is caused by our allies, unless we're going to solve that problem, this country is in very, very big trouble.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중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사실 저희도 어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불만도 사실 많이 있었고 많은 국가들이 아마 그래 이거는 중국이 문제가 있긴 있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터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끄집어내면서 뭐 날강도다라는 표현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계획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보니까 상무님. 네. 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북경에서 거주를 하면서 3년 동안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트럼프가 한 얘기가 맞아요.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환율이 너무 평가절하돼 있어서 그쵸. 사실 중국에서 사면 네. 싸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를 싸게 파니 경쟁력이 만들어진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뭔가 바꿔야 되는 것은 사실이었고 네. 또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니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써서 중국을 잡으려고 하면 네. 그거는 오히려 지금 뭐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실질적인 좋은 방법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되는데 이분이 결정했던 처음 시작 단계에서 네.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중국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뭐 60%까지 매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이거는 정말 걱정스럽다라는 거죠. 어떤 국가든 간에 자유무역주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장기적인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자, 근데 중국이 좀 놀라웠던 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너무 이 관치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을 착취를 많이 했죠. 근데 국민들을 착취를 하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경쟁력, 그러니까 기업 경쟁력을 크게 키우는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걸 네. 공격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점점 더 이번에 또 홍콩 사태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네. 점점 더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상황이고. 예.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꽃이라고 하는 예, 꽃이라는 네. 국가는 점점 또 이상하게 바뀌고 방향이 있고. 틀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처음에는 저는 무조건 미국을 위해야 된다. 중국을 갖다 위하면 우린 큰일 난다. 얘 위주였어요. 저는 심지어 뭐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글도 쓰고. 그래서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글을 읽어주셨는데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네. 미국이 좀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그게 맞을 텐데 의도는 좋은데 네, 방법이 틀렸다. 방법이 틀렸다는 네, 거죠. 그게 네.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진짜 네. 핵심은 중국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네.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게 또 사실 뭐 중국에서 유도한 측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점점 좀 성이 나게 하긴 한 것 같기도 해요. 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기본적으로 네. 트럼프는 네. 사실은 이제 기업가잖아요. 미국의 산업이라고 한다면 뭐 자동차하고 IT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라든지 앞으로의 기술을 이제 선도해야 되는 미국의 IT 업체들 같은 경우가 거의 중국한테 네. 이제 넘어가거나 돈으로 이제 사지는 거죠. 그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래서 기술이 이제 넘어가거나 그다음에 또 계속 화해를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뭐 스파이 뭐 이런 부분 얘기하는 부분들도 계속 이제 기술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 사실 네. 중국도 지금 기술이 상당히 많이 따라온 부분들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상당히 많이 빼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네. 있는 기업들에서도 다 이제 맞아요. 연구원들 넘어가듯이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인수하는 부분들도 있겠고, 그다음 네. 미국에서 빼나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트럼프는
제거하고 싶은 거죠.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제거하고 싶은 예. 거죠. 그럼 더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더 따라오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5부터 건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무역 가지고서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무역 질서라는 게 이제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어느 순간 깨지기 시작하면 사실 이렇잖아요. 나는 막 팔고 싶은데 누가 사줄 사람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과 중국은 그게 상당히 원활하게 딱 밀접해 있었거든요. 사실 서로 양 국가 간에서 무역 규모도 가장 크고 네. 서로 주고받지 못하면은 이게 경제 활동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주고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한쪽에서 야, 너 돈 더 내 뭐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나 좀 가만히 좀 생각해 볼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이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척치는 아니겠지만 네. 저임금 구조로 해서 산업을 빨리빨리 키워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글로벌 공장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다가 세계 각국에 이제 공장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가만 놔둬도 다 이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른 나라로 공장들이 뭐 베트남으로도 많이 가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식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게 그런 무역 질서인데 이거를 본인이 막 이렇게 휘어잡아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 하니. 이게 시진핑도 발끈한 거잖아요. 네.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지만 시진핑은 흑수저였단 말이에요. 올라오면서 다 주변을 쳐내면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랑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트럼프 논리로 시진핑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 자체가 생각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중국을 변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사실. 그쵸. 대한민국이 도대체 중국에 뺏긴 게 얼마나 많은데, 솔직히.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국가가 네. 정말 잘해서 그걸 잘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저는 절대로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 계속 얘기를 했고 왜? 소비시장이 그 소비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쵸. 중국 소비시장 대비해서 미국 소비시장이 3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쵸. 네. 결국은 이 시장을 들고 있는 국가,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방법이 바뀌어버리면 사람들이 그 기축통화를 안 쓰고 싶어지고 그 소비시장 자체보다는 다른 시장을 키우려고 하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예. 되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맞아요. 이번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랑 그런 트러블. 예, 네. 트러블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너네한테 집중적으로 주고 있었고 우리는 그래도 불편하더라도 아니 불편함을 감수하고 좀 계속 사잖아요. 불리하더라도 무역 적자를 보면서도 예. 그거는 서로 이제 필요 간의 공생관계가 어쩔 형성된 수 부분이었었는데 없으니까요. 예. 그 부분을 건드리니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럼 제가 또 저럴 수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다변화를 시키잖아요. 네, 이러다 네. 보면 나중에 미국이 아우르던 시장이 미국만 까버리고 왕따 시켜버리고 오히려. 나머지가 다 연합해버리는 그런 네. 상황도 안 나온다라는 생각은 안 해볼 수도 해봐야 되지 않겠는데 안 나올 수 없지 네. 않겠나. 이 말은 간단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그렇죠? 들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는데요? 로마가 왜 커졌는데요? 또 징기스칸이 왜 커졌는데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국의 네. 그 권리와 그 국가에 대한 어떤 기존 축을 건드리지 않고 하나의 그 조직으로서 집어넣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지금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관여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쵸. 되니까 이거는 자꾸 제국주의로 가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건 진짜 위험한 거죠. 그래요. 이런 생각을 저희만 하고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미국 내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키포인트는 미중 무역 분쟁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두 분 모두 다 방법이 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향후 재선에 있어서도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향후 또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입니다. 어떤 부분이 관전 포인트로 읽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주 큰 정치적인 실책을 범하지 않는 이상은 트럼프에 대적할 만한 공화당 후보는 나서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민주당의 추격이 상당히 가파른데 그리고 오히려 더 지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현재 추세로 본다면 그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한 29%, 한 30% 이때를 이제 지지율을 달리고 있고 그 밑으로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경선에 나섰던
도몬트주의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하고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의 엘리자베스 워런이 각 한 17% 내외를 이렇게 그 박빙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어떤 그 일방주의적이고 중상주의적인 어떤 정책을 멈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미중 무역 마찰이라든지 혹은 공격적인 어떤 중상주의적 무역 정책을 써서 그 자신의 2016년 그 지지 기반이었던 그 블루칼라 백인 노동자들하고 농민들을 다시 소환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그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에는 그 보편적 복지를 그 화두로 내건 혁신주의적 정책으로 민주당의 경선 대회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공화당의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미국민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 격차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요거 저거 조금 보고 추가적으로 얘기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조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한 12%포인트 정도 나고 있고요. 버니 샌더스 후보, 엘리자베스 워런,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까지 해서 계속 뒤처집니다. 40% 거의 조금 밑돌고 있는 구간인데 이거를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역전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재선 카드를 위해서는 미중 무역 분쟁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주사님? 실질적으로는 항상 트럼프는 그 김정은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벼랑 끝 전술을 항상 쓰지 않습니까? 끝까지 갔다가 확 풀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압박을 계속 해나가면서 질질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쯤에 가면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이제 또 이제 부각시킬 수 있는 그 마지막쯤이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언제쯤이세요? 내년 한 내년 봄에서 여름 정도?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 이제 최대한 뭔가 쇼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무역 분쟁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 타협하기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대신에 이제 그 중간에는 좀 휴전 같은 그런 무드, 그런 무드가 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극적으로 이제 화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미국민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파월을 막 자르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계속 압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썼던 무역 정책의 잘못을 가리려면은 계속 금리를 내려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서 어느 정도 수치를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왜 나한테 자꾸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또 반문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걸 뭔가 좀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줄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내가 네 뜻대로 꼭 해야 하니 이런 그 덮어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제 파월 압박하고 이제 금리 압박하고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지 이제 트럼프도 이제 떠넘기는 식인데 자기 업적을 부각시키려면 궁극은 나중에 이제 북한 지금 보면 맨날 요새 북한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뭐 미사일 쏜 것도 뭐 괜찮다는 식으로 뭐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사이 북한이 있군요 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중국과의 그 부분. 근데 이제 중국도 북한 이게 또 다시 또 되게 밀접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을 다 한꺼번에 건드려 줘야지 본인의 이제 입지가 확 좋아지니까 사실 저는 좀 안 되기를 바라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업적으로 부각시켜야 되니까 내가 이게 중국과 미국 이게 이제 무역 그거를 다 완성을 했어. 이제 잘 됐어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하나 남았던 유일한 공산국가였던 내가 그 북한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개방시켰어. 앞으로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산업적인 부분으로 또 이익을 많이 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카드 한 2개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 흑수저에서 중국 공산당 1인자가 되기까지 만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험로가 또 이제 예상이 됩니다. 상무님, 이 무역 분쟁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뉘앙스로 얘기를 계속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 그럼 뭔가 좀 다른 변화구도 쓸 것 같고 이런데 어떤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될까요? 제가 트럼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보면 이건 다 계획 안의 작전이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만히 놔두고 지금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놔뒀었으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말까지 계속 성장하는 구도로 갔었을 거예요. 내버려 뒀으면 네. 예. 3%대 초반, 그죠? 3.2%까지 성장을 했었고 네. 관세 정책 플러스 알파까지 하면 정말 뭐 많이 올라가면 3.5%까지도 성장률을 네. 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완전히 꺾어서 이미 2.3%까지 떨어뜨려 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무역 전쟁 이슈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관세를 올리게 되면 이게 정말로 1%대 초중반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그 정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거죠. 그렇죠. 장기 금리가 1.5%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네. 심지어는 이제는 여기서 더 심하게 돼버리면 이게 0% 간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과의 협상을 빨리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이제. 지금 트럼프도 여유가 없다. 트럼프는 이제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미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반영했기 때문에. 1.5%인데 0%까지 떨어진다. 0%까지 떨어지면 트럼프는 재선 못하죠.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내년 그때쯤 됐을 때 0% 성장률로 떨어져 버렸다. 이건 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네. 정말 계산적으로 계산 다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제 슬슬 더 이상은 네. 카드를 너무 높이면 네. 당선되기 어렵다라는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 명분을 세울 만한 네. 것들을 만들겠죠. 예, 협상을 해야 될 만한 어떤 명분들. 걸까요, 그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네. 지금 이렇게 페드,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줘 버리면. 네. 그때 진짜 실질적으로 바꿀 거예요. 당장 9월에 인하하겠습니까? 할 것 같습니다. 거의 한다. 9월에는 거의 한다가 100%입니다. 아, 100%. 네. 그래서 결국은 미 연준이 안 내려도 되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이미 벌써 하나. 근데 2번 할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아마 올해 연말까지 한 번 더 할 거예요. 연말에 한 번 더. 네, 3번 정도 해주면 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거 신난 겁니다. 너무 경제를 돌려 세우기 쉬워져요. 경제 성장률을. 그렇다면은 파월 의장의 협조가 분명히 따라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솔직히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네.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아, 저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은 파웰이 좀 말 안 듣는 척하면서 결국은 다 들어주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짜고 치는 저는 고스톱?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네. 파월이랑 트럼프가 사이가 뭐 좋고 짜고 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파월도 뭐냐 하면은 잘못하면 덤태기 자기가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덤태기를 안 쓰기 위해서 네.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론몰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쵸.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럼 파월 너 때문이야 계속 그러니까 예. 파월이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침체가 되면 내가 괜히 금리를 갖다가 안 내려가지고 내가 괜히 덤태기를 쓰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짜고 친다기보다는 네.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선물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결국 네. 뭐냐면 트럼프는 월스트리트에 정말로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파웰은 월스트리트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불커버제도 예. 하나 해줬고. 결국은 예.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볼 때는 풀어주는 방법과 내용을 보면 네. 어차피 이거는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경기 침체가 미국이 한번 당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많이 풀어버리면 빨리 와요, 오히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엄청난 이 부작용이 나오면서 거품이 막 만들어진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당선만 되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 번 더 못 해먹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끝이었다. 말이 진짜. 좀 심하게 했지만 더 이상은 못하니까 이번에 당선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다. 맞아요. 그래서 연준 금리 내리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부분 다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네. 카드가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하는 그 시기 상무님은 언제쯤 예상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네. 지금 안 하면 네.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안 하면 네. 경기는 모멘텀이라서 네. 그래서 다행히도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면 네. 좀 천천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려준다.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네. 연준이. 예,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추가적으로 안 내리면 네. 네, 지금 당장 해야 되고요. 네. 예. 만약에 금리를 한 번 내려주고 2번 더 내려주면 네. 내년 상반기 내에 하면 네. 네,
경기가 바로 돌았을 거니까. 네. 왜냐하면 보통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서 경기가 돌아서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금리를 미리 내려주는 거는 그 모멘텀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정말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해주니까 그 관세 정책만 바꿔버리면 바로 트니까 시간적 여유를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둘이 짜고 치고 맞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글쎄 뭐 수그리 모드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도 그렇고 지금 파 의장도 본인 뜻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또 속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약간 시기를 내년 초 정도에는 합의 나올 거다 이렇게 봐주셨고 상무님은 조건을 달아주셨어요. 연준이 2번 금리 인하하면은 조금 시간 벌면서 어쨌든 할 것이다. 비슷한 시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안 내려버리면 안 내려버리면 또는 이거를 대충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끌려왔는데 시진핑이 이겼어? 이런 식으로 또 합의를 해줄 수는 어설프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조금 더 길어져서 두 분이 생각하는 시기를 조금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장기전, 더 장기전? 예,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좀 진짜 트럼프는 좀 많이 쫓기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재선 가도에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걸 봐도 바이든 후보가 가장 유력한데 기본적으로 뭐 트럼프 같은 건 뭐 그쪽을 물리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그런 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 친구 살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친구는 뭐 큰 무리수가 없으면 또 트럼프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싫어하는 것 같아. 또 이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래서 처음에 사실 트럼프가 될 줄도 몰랐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 투표하고 막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생중계로 제 친구한테 주식을 하는 입장이니까 야, 이렇게 메신저로 어떻게 됐니? 트럼프를 많이 찍은 것 같아서 진짜?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로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대통령 선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되면 2번 못하니까 거기까지 최대한 몰고 갈 거라고 할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는 트럼프한테 유리한 모든 짓을 하겠지만 그 뒤에 미국 경제의 그 아무런 침체 시기는 저는 사실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 뒤는 오히려 후폭풍이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장기전으로 갈 경우에 그 케이스를 조금 한번 가정해 주세요. 상무님. 어떨까요, 그러면? 자, 장기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아예 크지도 못하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당선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푸는 거죠. 잠깐의 풀어줌을 해서 당선이 되고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못하니까 이제 제대로 잡기 시작하겠죠. 그게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는 거죠. 중국은 당연히 재선되는 거 싫어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그래서 장기전으로 보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경기 침체가 옵니다. 안타깝게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중간에 큰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던지면 안 된다. 결론은. 근데 분명히 오는 이 후폭풍 이게 정확한 시기는 어쨌든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나서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 1년 내지 길면 3년 뒤에 올 그 후폭풍은 준비는 하셔야죠. 근데 그 전에 엄청난 거품이 있을 거니까 최대한 거품을 즐겨야죠. 터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겁니까? 그럼 한국 2, 3년 동안 열심히 벌어야 되는. 열심히 벌어놔야지 나중에 또 아주 큰 돈 벌 기회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결론으로 저희가 슬슬 그러면 조금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다시 저희가 철저하게 주식시장에 입각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해본다면은 그럼 당연히 부장님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지지 안 하시겠어요? 줘야 싫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벌써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3년 했죠. 동안. 그래서 저는 정말 싫은데 뭐 기본적으로 재선이 되든 안 되든 그 선거를 터닝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선거라는 그 자체를 터닝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지금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돈을 푸는 정책들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침체가 되기 싫으니까 마찬가지로 유럽도 지금 이번에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양적 완화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도 트럼프한테 지지 않으려고 계속 이제 아시잖아요. 지준율도 마찬가지로 계속하고 이제 위안화도 오늘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버틸 때까지 버틸 것 평가절을 같아요. 하면서 내수 부양을 가지고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계속 풀잖아요.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제일 우려했던 게 중국의 부동산 버블 터질까봐 상당히 무서워했었거든요. 몇 년을 저희가 그것 때문에 조금 조마조마했죠.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뉴스에 이제 막 뉴스단에다 무슨 기획 방송 같은 거 보면 뭐 빈집이 나오고 막 텅텅 비어 있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오면서 공포 분위기 조성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돈을 풀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 쪼일 때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네. 중국도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풀 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또 쪼여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동성을 마냥 풀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 풀어진 유동성들이 조여드는 그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잘 대비를 했다가 나중에 그 풀려졌던 유동성이 어느 순간 조금씩 쪼여드는 순간, 이렇게 빨아들이는 순간, 네. 예, 그때 조심하시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무님은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지하십니까? 일단은 트럼프 당연히 안 하시겠죠, 역시나?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의 성향은 알았었는데, 네. 이 성향이 돈을 잘 벌고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즉 주식시장에 대한 뭐 멘탈 다 좋은데, 네. 방법이죠, 방법. 매번 얘기했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그거는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자기가 얘기하는 것과 행동이 틀려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지는 안 하고요. 대신에 되든 안 되든 간에 저는 미국 증시는 아마 거의 한번 좀 심하게 얘기하면 미치는 시기가 나올 거다. 또 심지어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치는 시기요? 예, 그러니까 네. 그만큼 급등하는 시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누르면 누를수록 지금 현재의 유동성 부여할 수 있는 룸들이 둘 다 많아요. 그리고 둘만 싸우면서 둘만 좋아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만 힘들어요.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독일, 네. 뭐 일본, 뭐 아무튼 다 힘들어요. 근데 이 두 나라는 계속 금리를 내려요. 네. 그죠? 금리를 내릴 룸이 있잖아요. 둘 다. 그렇죠. 예. 근데 일본 없죠? 없죠. 유럽 없죠? 없죠. 예. 뭐 호주도 좀 있지만 뭐 거의 없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더 낮죠. 오죽하면 먼저 내렸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자, 네. 그러면 이제 두 나라가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누가 더 많이 푸냐. 그래서 누가 더 자국 기업들을 좋게 해주냐.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잣대가 잘못돼 있다라는 거죠. 잣대를 자기가 쓰면, 그러니까 뭐 흔히 말했던 뭐,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고 뭐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두 국가가 하는 거는 자기네들 좋은 건데 다른 나라한테는 완전히 불공정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나라가 얼마나 4차 산업혁명에서 이기려고 네. 얼마나 돈을 풀어댈지 그리고 돈을 풀어대면서 결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자기네들이 계속 경쟁력을 높여갈지 지금 중국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분명히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 속도를 낮추면서 최대한 그다음에 네. 금리를 내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풀면서 내수 시장을 키워요. 네. 근데 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 자유무역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지면은 당연히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내수 시장이 커지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겠는데 지금 보면은 지네들끼리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크게 키우는데 그게 중국의 경제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국 기업들만 네. 수혜를 보는 거예요. 네. 이번에 알리바바 실적 나왔죠. 화웨이도 버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게 무섭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이렇게 가면 못 이겨요.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 중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벅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중국은 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이길 수 없으니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최대로 이기겠다. 거기에 집중 투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구장창 쓰질 않아요. 네. 딱 거기 5G, 전기차, 뭐 대체 에너지 딱 여기만 완전 선택과 집중으로. 네. 그러니까 총알이 계속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힘들어지고 미국은 절대적으로 5G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요? 패권 이미 중국을 넘어갔다고 넘어갔고요. 5G는 우리나라도 지금 못 이기는데 어떻게 미국이 이겨요? 못 이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전기차 네. 마찬가지예요. 왜 테슬라가 저기에서 공장 세우고 왜 중국이 저기 그 누구냐? 테슬라 사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아무튼
앨런 머스크. 네. 그분한테 야, 영주권 줄게.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은 다 이기고 있었는데 네. 몇 개만 지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다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큰일 나는 거죠. 결국에 쫓기는 입장에서 발생된 다 일들인 거네요. 그렇죠? 이번 싸움의 핵심이 사실 4차 산업의 주도권 전쟁이거든요. 예, 무역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4차 산업 그거를 먹고 리딩하는 국가가 이제 앞으로 계속 윈윈할 수밖에 없는 산업적인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중국도 거기에서 계속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인 그만큼 거죠. 중국이 컸다는 얘기도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두 분이 또 여기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게 양적 완화로 어쨌든 양측 다 버틸 거다. 근데 그게 이제 끝났을 이후가 문제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짚어주신 거고 저희가 반대급부로 그러면 두 분이 모두 다 원하시는 시나리오인 재선이 안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 또 우리 시장은 어떻겠습니까, 부장님? 사실 저는 재선이 안 돼도 네. 나중에 다가올 후폭풍은 막을 수 없다. 똑같네요, 결론은. 네, 맞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되던 안 되던 나중에 후폭풍이 오게 돼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앞에서 사고 쳐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수습을 해야 되는 가정들이 그 뒤에 있어서. 뭐 물론 그 뒤에 당선된 사람이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라든지 그 각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온다. 네. 다 트럼프 때문이다. 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재선에 실패합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좋겠습니까? 더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성공을 하면 네. 사이클의 폭이 빠르고 심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아하. 그 속도가 또 빨라질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앞으로 2년. 그럼 대응이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떨어지면 이거를 올라가는 속도와 떨어지는 폭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좀 길게 이어진다. 근데 결국은 후폭풍은 올 수밖에 없다. 감당해야 된다. 네,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 향후 1, 2년 안에. 네, 이런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련한 또 승부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시진핑,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 과연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미치는 많은 판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에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추석 특집 방송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추석 명절 뜻깊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